질의 되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예, 김종주 선생님 얘기는 참 잘 들었어요. 항상 같은 주제를 말씀하시더라도 저분한테 설명이 들으면 짜임새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내가 다음에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한 3-4가지 짤막짤막하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어떤 논쟁이 대단히 아주 중하게 벌어진 논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격 통제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영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랐네 해가지고 TV 영상을 보여주고 이제 슈퍼마켓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TV에서. 근데 우리보다 좀 싼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가격 통제에 대한 얘기가 벌어졌고, 미국에서도 이거 전쟁에서는 가격 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법상.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한 이런 얘기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어떻게 도대체 이 코로나 때 사실은 일자리로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재난지원금 많이 줬지만 어렵게 사나? 어떻게 살아라는 거냐라고 해서 사실은 물어졌지만, 우리는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논쟁, 진보적인 지식이라든가, 일단 보수도 없었다고. 근데 지금도 걔네들은 좀 하고 있더라고요. 요 얘기를 제가 처음에 접한 거는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하는 유력한 이제 금융자본들의 언론을 통해서였어요. 얼마나 그 얘기가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유명해졌으면 그랬겠느냐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논쟁이 벌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도 왔지만 동시에 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거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이제 채소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기관이잖아요.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전쟁이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IMF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유가나 그다음에 채소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가 오른 거냐, 생필품이 오른 거냐, 혹은 기업이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이 단가를 이문을 내려고 붙여서 하는 거냐라고 해서 보고서를 냈어요. 미국도 냈고 IMF도 냈고 유럽도 냈거든요. 근데 다 원이 공이 지적하는 건 약간 변형은 있지만, 유럽이나 영국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유가가 1파운드가 올랐는데 1유로가 올랐는데 이문을 1.5배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허덕이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가 비슷하게 하나 나와요. 근데 한국은행 보고서는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근데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기업의 탐욕 때문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거기 이제 하여튼 주류 경제학 또 고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탐욕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 정도 하나라고 하면, 사실 이제 김정준 박사님이 중간에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중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의식이나 인지 상태에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나 자본주의나 지금 요즘 잘 안 쓰지만 헬조선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는, 그 다음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 토론의 주제를 또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싶어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얘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도 하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금융 얘기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0년대 상품 가격, 그 다음에 96년도 OECD 들어가면서 자본시장하고 금융시장 변화, 그 다음에 노동시장 개혁까지 쭉 해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약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보탠다는 의미에서 2008년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홍콩 H 지수 있잖아요. ELS 사신 분 계십니까? 그럼 모르는 거예요. 왜냐, 내가 멀쩡한 회사에, 멀쩡한 금융기관에 가서 펀드 투자했는데 이것들이 그거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금융으로 이야기가 넘어오면 한국 자본주의는 거의 지옥에 가깝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 형이 저축은행 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막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융상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가씨 대출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가씨 대출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가씨가 말 그대로 여성 비하발언이 뭐냐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보통 명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율락가 있잖아요. 이 여성을 담보로 포주들이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이 뭔가 더 이론적으로 잠깐 우리 그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자, 서비스업인 거든요.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가 옳마와요. 그러면 금융상품의 저축은행의 내 노후자금, 그렇죠? 퇴직의 노후자금을 해서 이득을 봐요. 그러면 저축은행이 자금을 운용할 거 아니에요. 뭘로 운영하느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아가씨 대출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이문, 지역의 이문이에요. 이게 한 십몇 년 된 얘기거든요. 물론 어떤 여성학자는 이거로 박사학위논문도 썼어요. 이 정도예요. 근데 요런 상황이고 처지라고 이렇게 하는 게 금융 올마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융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면 홍콩 H지수 ELS가 가입하신 분들 중에 국민은행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큰 낭패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그 기사가 좀 내려갔잖아요. 이제 9월달, 10월달 가면 국감 시즌이긴 한데 그때 엄청나게 이제 방송에 떠들어댈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만기가 9월이거든요. 9월, 10월에 몰아져 있어요. 근데 왜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든 것 중에 왜 도대체 국민은행 하는 사람들이 더 울음바다가 될 거냐, 소리 지르게 될 거냐 뭐냐면 금융상품을 만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단추로 오면 다 똑같아요. 홍콩의 국민은행이 가입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조금 더 이문을 더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홍콩 H지수 주가죠. 그거에 50% 밑으로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한 번이라도 내려가게 되면 원금을 보장받으려면 그 지수가 다시 6에서 70%까지 올라와야 돼요. 근데 다른 금융기관들의 ELS는 그런 조건이 없었거든요. 자, 근데 요 내려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라고 보면 하여튼 우리 신문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논-녹인이라고 표현해요. 아주 복잡하죠. 이 사실은 제가 금방 다한 얘기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노크하다라고 하는 것과 인이라고 하는 거 IN 이걸 합하면 KI가 돼요. 그죠? 이게 녹인이 되는 거예요. 아랫단. 그 다음에 윗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수가. 윗단 지수는 그걸 녹아웃이라고 불러요. KO죠. 요 네 단어를 합하면 뭐가 됩니까? KI, KO. 키코예요. 그러니까 키코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었던 1년 반이나 잠시 있었던 그런 금융상품, 고위험 금융상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저축은행 가든지 일반은행 펀드 하든지 하는 금융상품을 만드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외환이 기초자산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요번에 ELS는 홍콩 H지수가 기초자산인 거예요. 이게 기초자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건데 이게 대단히 위험하게 되고 그 만기가 돌아오는 게 9월, 10월이 될 거고 국민은행은 원금 보전을 거의 못 받아요. 왜? 50% 이상 내려갔기 때문에.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키코 얘기를 약간 더 덧붙인 거 보면 아까 이제 김정수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좀 경쟁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나락이다. 그러니까 대기업 헤게모니의 수직 계열화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수도권의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을 기점으로 통계를 잡는데 2009년 전에는 중소기업, 대기업 두 분류가 있었고 2009년이 지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이렇게 돼요. 구분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 조사하면서 중소, 중견을 하나 뭉쳐버렸어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보는 거예요. 2009년 이전에는 중소기업이 전체 수도권 지역의 70% 우리나라 수출의 70%가 중소기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2009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 키코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 30%가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 비중의 30%만 차지하게 된다니까요. 그 전에는 70%니까 이게 조금 더 연도가 지나가면 16%까지 떨어져요.
완전히 작살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키코 기업들은 뭐 하는 기업들이냐면 수출하는 기업들이에요. 중간 부품 소재도 팔지만 뭔가 최종 생산물도 파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짜 기업들인 거죠. 요 알짜 기업이 다 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저기 경남 쪽에 가보면 그 중소조선사들이 있어요. 말이 중소지 하나씩 물어오면 그게 1조가 넘거든요, 배가. 근데 그 16개 중에 15개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경남 지역의 조선해운의 문제는 키코 때문인 건데 은행하고 약속을 해서 절대 그 얘기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는 거의 언론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잠깐 나오게 된 것도 옛날에 제가 이제 키코 얘기를 하면서 언급해서 잠깐 나오거든요. 키코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지금도 금융상품, 그러니까 금융피해자들이 고위험 금융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거는 전부 다 그런 위험이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말이 금융이지 노동 조건이나 중소기업 취업 조건이나 우리 대기업 헤게모니 지배구조 이것도 키코가 어마어마하게 무언가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과 실무 부분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알고 들어가 보면 금융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것도 한 가지가 뭐냐면 2008년도에 그래 당했거든요. 당했는데 우리가 2005년도에 공기업들이 한번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으로 야 이렇게 위험한 것들은 그냥 팔면 안 돼. 다 고치해줘야 돼.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됐든지 해야 돼. 라고 해서 시행세칙 제65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규제를 해놨어. 근데 2008년도에 터지잖아요. 규제 아무것도 못해. 왜? 시행세칙을 마련해놨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그거를 시행세칙을 감독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그 사단이 나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 망가졌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2008년도에 손해 안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한꺼번에 더 뒤집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드릴 거 한 번은 뭐냐면 은행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권이나 은행 그다음에 보험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괜찮았어라고 해요. 왜 괜찮았냐? 그 달러를 전부 다 중소기업들이 수출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전부 다 은행, 보험, 증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상품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수학은 못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때 뭐라고 하면 우리는 수수료만 떼어 먹었어요 라고 표현해. 자, 그 수수료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미국 본사로 간 거예요. 대우자동차 망했잖아요. GM대우. 근데 이것도 밝혀지지 않는 사실인데 뭐냐면 GM대우가 부평 공장 GM대우가 어마어마한 키코를 가입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날려요. 자기 주가 총액의 거의 90%에 달한 돈을 날려요. 그리고 나서 그때 짜그라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금융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서민들의 삶의 문제, 이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금융도 우리가 꼭 다뤄야 될 얘기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기후변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지금, 구조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이게 다 끝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기후변화 얘기는 어떤 함의가 있냐면, 10년 정도 되면, 모든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되면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이 구조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적어도 자동차 업계에서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해요. 뭐 환경단체, 언론 이렇게 엄청나게 떠지지만 탄소 중립 못해요. 2035년, 30년까지 가면 더 이상 이제 거기는 가솔린 차 안 받아들인다면서요. 우리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불가능해요. 못 만들어. 왜 못 만드냐? 이유는 간단해요. 원전 하나가 1기가와트를 생산합니다. 신 안에 꽂혀 있는 게 42기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원전 42개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원래 전기라고 하는 거는 저장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바로바로 써야 돼요. 그래서 발전, 송전, 배전, 판매까지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원자력과 화력발전 에너지는 얘가 다 해요. 한전이. 근데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뭐냐? 한전을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갖고 있느냐면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풍력으로 하든 태양력으로 하든 전기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압, 송전, 그 다음에 우리 가정용 기업으로 가는 거는 배전, 이 송배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들려면 어느 정도 되냐? 오늘 시작하면 적어도 7년 뒤에 만들어져요. 이 송배전 만들. 근데 중부 지역에는 우리가 전부 다 화력 발전소 쓰고 있거든요. 중부 지역에, 남부 지역은 원자력 발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송배전망을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만들려면 이 송배전망을 전부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근데 지금 시작해도 7년 뒤에, 8년 뒤에 끝나는데 우리 시작도 못했어요. 시작을 못한 이유도 뭐가 있냐? 시작도 못해. 우리나라 전기법에 따르면 42조, 45조가 드는데, 신안만 얘기를 하면, 45조가 드는데, 전기법에 따라서 그 사업자들이 10% 돈을 내야 돼요. 자, 그게 얼마냐? 4조예요. 못 내요. 그래서 문정부에서 못한 거예요. 지금 당연히 못하죠. 왜? 온전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선거 때 만약에 민주당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한다고 쳐요. 못해요. 그리고 7년 뒤, 8년 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 산업의 강국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 산업이 최종 완성품이 있으면 전부 한 400개 정도 되는 부품 소재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쭉 공단을 있죠. 얘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환경이나 그다음 기후변화 측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제가 볼 때 좀 폄하한 건 아니고, 중요한 사안을 보면 정의로운 조언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정의로운 조언 발생 못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못 만들어내고. 근데 이것도 간혹가다 지금 그 그리드라고 하는 전력망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중심 문제가 아니고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가능한데, 제가 모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그러면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대기업과 중소하청 기업들이 이게 완벽한 지금 생태 구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적어도 자동차 부품에 의해서 자동 못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와르르 무너진다는 얘기죠. 적어도 이 부분. 그러면 노자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러면 진보정당, 노동자운동, 노동조합운동, 혹은 이제 진보적인 시민운동, 이들이 과연 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될까라는 의제는 지금 열심히 기후변화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라는 얘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 얘기를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네.